날아가는 도중에 우주선의 물리 법칙을 새로 발명해 가면서 막 우주선을 조립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이게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완전 기적인데 심지어 그 우주선을 상업적으로 성공까지 시켜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지난 30년간 바이오테크 산업이 매일같이 해온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의학적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뭐 기적의 항암제라던가 비만 치료제 같은 소식 되게 자주 접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그 화려한 헤드라인 이면에 얽혀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나 수많은 과학적 좌절의 역사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창간 30주년 기념판에 실린 아틀라스 벤처의 파트너 브루스 부스와의 인터뷰인데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혁신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패턴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우주선 조립이라는 비유가 정말 이 산업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기술이 발명되었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렇죠.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니까요. 네네. 기술 발명 시점부터 그게 실제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가 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극소수의 성공을 가르는 진짜 이유가 뭔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30년간의 기술적 도약부터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면 바이오테크의 초창기는 뭐 제조합 단백질이나 PCR, 단일 클론 항체 같은 기반 기술들이 이끌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초고속 DNA 시퀀싱, RNA 간섭, 세포 치료제,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생물학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막연하게 PCR이나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면 이름만 듣고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혁신이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의 이름보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진짜 핵심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PCR, 그러니까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일종의 분자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 복사기요. 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아주 미세한 DNA 흔적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량의 바이러스 DNA를 수백만 배로 증복시켜주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아하, 안 보이는 걸 복사해서 크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럼 단일 클론 항체는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외부 침입자를 공격할 때 쓰는 유도미사일이 있거든요. 단일 클론 항체는 그 유도미사일을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분자 복사기와 유도미사일이라는 두 가지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유전학적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와, 분자 복사기와 유도 미사일. 진짜 완전 와닿네요. 그런 강력한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유전체 해독 기술도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자료 보니까 202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유전체가 해독될 거라는 대목은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축적된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가 신약 개발의 판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꿨느냐 하는 겁니다. 판도를 바꿨다.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염기서열을 알파벳 읽듯이 읽어내는 걸 넘어선 거죠.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과도하게 켜지거나 꺼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즉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원인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거네요. 맞아요. 신약 개발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즉 타겟을 정하는 일인데요. 이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가 타겟 선정의 정밀도를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높여준 겁니다. 그 정밀한 타겟 선정 덕분에 지금의 황금기가 온 거군요. 자료에 언급된 QD1이나 PDL1 같은 면역 항암제도 그 결과물 중 하나일 텐데 사실 이것도 원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약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면역 항암제의 진짜 혁신적인 면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는 일종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요. 정상세포를 실수로 공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죠. 아,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있는 브레이크군요.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들이 아주 영악하게도 이 브레이크 스위치, 그러니까 PD1 수용체를 억지로 꾹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고도 그냥 눈뜬장인처럼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암세포 진짜 얄밉네요. 그럼 약은 그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면역항암제는 바로 그 브레이크에 덮개를 씌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죠. 아하, 브레이크가 풀리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깨어나서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군요. 진짜 기적처럼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난치성 혈액암에 쓰이는 CAIT 치료제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들도 결국 생물학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깊어졌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만 보면 막 마법처럼 하루뿐 사이에 뚝딱 일어난 혁신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맞아요. 실제로는 이 시간의 지연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놀라웠어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기대보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게 바로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칼티 치료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그 킴리아라는 약 말씀이시죠? 네. 2017년에 FDA 승인을 받은 약인데 이게 원리가 엄청납니다.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T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특수 레이더를 달아서 다시 환자 몸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와, 내 세포를 개조해서 다시 넣는다니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근데 이 엄청난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는 기초 논문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게 언젠지 아시나요? 저도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989년이더라고요. 승인 받기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맞아요. RNA의 기능을 억제하는 RNAi 기술 역시 첫 발견은 1998년이었지만 이걸 이용한 첫 치료제가 승인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고요. 이걸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진짜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서핑을 하는 것 같아요. 서핑이요? 네. 파도를 너무 일찍 타려다가 거품에 휩쓸려서 물만 먹느냐, 아니면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싹 올라타느냐의 차이랄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임상적 가치를 증명하는데 20년, 30년이 걸린다면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진짜 혁신과 그냥 일시적인 환상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너무 일찍 투자하면 이른바 피 흘리는 단계에서 돈만 날리게 되잖아요. 그 서핑 비유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게 진짜 거대한 파도인지 아니면 그냥 부서질 잔물결인지 판단하려면 그 파도가 해안에 닿기 전에 먼 바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먼 바다라면 기초 연구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그 기술이 사람에게 투여되는 상업적 치료제가 되기 이전에 연구용 도구로서 전 세계 실험실에서 얼마나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먼저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세포공학이나 RNAi 기술 모두 치료제로 승인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초과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필수적인 연구 도구로 굳건히 자리 잡았거든요. 거기서부터 파도에 진짜 힘을 가늠하는 거죠. 확실한 도구로 자리매김을 해야 그게 혁신으로 이어진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논점을 살짝 돌려보죠. 30년이나 걸려서 성공한 파도도 있지만 처음엔 세상을 바꿀 엄청난 파도인 줄 알고 다들 뛰어들었다가 허무하게 박살난 기술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초기 기대감에 비해 철저하게 실패한 뼈아픈 사례들이 꽤 있죠. 2000년도 초반에 화학적 항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앞타머 기술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읽었습니다. 앞타머가 약동학, 그러니까 PKADME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광범위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문제가 발목을 세게 잡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PKADM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전문가들의 암호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결국 약을 먹거나 주사했을 때 그 약이 몸속으로 흡수되고 필요한 곳에 퍼지고 대사작용을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약이 아무리 타겟에 찰떡같이 잘 붙어도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혈액 속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장기에 가서 쌓여서 독성을 일으킨다면 약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거죠. 가는 길에 죽어버리거나 길을 잃는 거네요. 그렇죠. 앞타머나 에드넥틴 같은 인공적인 단백질 구조체들은 실험실의 그 통제된 페트리 접시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혈관과 장기라는 아주 험난하고 복잡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통제된 환경과 진짜 몸속은 하늘과 땀 차이군요. 네,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게 자연의 항체 구조인데 인간이 실험실에서 뚝딱 만들어낸 인공 구조로 그걸 단숨에 넘어서려 했던 게 얼마나 오만한 접근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엔지니어링이 수억 년의 진화를 이기기엔 무리였다.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 드디어 AI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요즘 뉴스만 보면 막 AI가 신약 개발 기간을 4년에서 4일로 단축시켜 줄 거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진짜 쏟아지거든요. 이게 제2의 앞타머 같은 초기 과대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 임박한 혁신인지 솔직히 너무 헷갈립니다. 사실 현재 그 AI에 대한 과열된 분위기를 보면요. 기존에 쓰던 아주 평범한 컴퓨터 모델링 기술조차 막 AI 네이티브인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약 개발이 4년에서 4일로 단축될 거라는 주장은 솔직히 생물학의 본질을 무시한 완벽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허구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인가요? 네, 왜냐하면 생물학은 근본적으로 경험적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고 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 즉 생성적 새로움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아, 학습할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AI는 막 목적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길을 개척하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을 조금 더 빠르고 덜 막히게 안내해주는 고성능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환자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확실히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비게이션 비유 너무 좋네요. 거기에 상황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AI라는 내비게이션이 쥐고 있는 생물학의 지도는 절반 이상이 아주 짙은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안개로 덮여 있다고요? 네, 이미 가본 적 있는 익숙한 도시 안에서 지름길을 찾는 데는 탁월하죠. 하지만 그 안개 너머에 늪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즉 인간의 몸이라는 이 엄청난 복잡계에서 이약이 어떤 예상치 못한 독성이나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컴퓨터 화면만으로는 절대 완벽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지도가 안 보이면 소용이 없군요. 그렇죠. 바이오테크 산업의 R&D 과정이 그토록 엄격하고 때로는 끔찍할 정도로 실패율이 높게 설계된 이유는 결국 화면 속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문 데이터가 훌륭해도 그것이 곧 안전한 치료제를 의미하진 않으니까요. 진짜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AI조차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몸을 탐구하는 기초 연구, 그러니까 학계의 연구 결과가 상업적인 약을 만드는 산업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번역 과정일 겁니다. 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죠. 네, 근데 소스 자료를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계에서 발표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 중 상당수가 다른 실험실이나 제약사로 가면 아예 재현이 안 된다는 재현성 위기 말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더 무섭지 않나요? 이게 사기나 조작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목표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학적 엄밀성의 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목표가 다르다고요? 네. 학계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현상을 세상에 처음 발견하고 저널에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자가 결과를 이미 마음속으로 아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통계를 돌리기 위한 샘플 크기도 기껏해야 쥐 몇 마리 수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아, 반면에 산업계는 수천 명의 사람에게 진짜 약을 투여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연구자가 지금 진짜 약을 주는지 가짜 약을 주는지 모르게 하는 맹검 설계, 수백 번의 반복 실험, 그리고 가혹할 정도의 통계적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학계의 논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담은 일종의 초고라면 산업계의 임상시험은 세상에서 가장 깐깐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최종 편집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초고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팩트체크에서 걸리면 출판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번역 과정에서 힘들게 쓴 초고가 버려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은 학교 연구자들이 논문을 다 써서 출판한 뒤에야 제약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오랜 관행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찾아가야 하나요? 연구를 진행하는 그 실시간으로
초기 벤처 투자자나 산업계 전문가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유전적 근거가 충분한지, 약효를 증명할 명확한 바이오마커가 있는지를 초기부터 아주 깐깐한 산업계의 기준으로 검증받아야만 번역의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산업 시스템과 자본의 개입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자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투자 시장도 변화가 많았죠. 2021년 팬데믹 시기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꼈다가 지금은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린 모델, 즉 가볍고 효율적인 운영이 대세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과거처럼 벤처를 시작할 때 수백억을 들여서 거대한 자체 연구실을 짓는 대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탁 연구기관, 즉 CRO들에게 실험을 아웃소싱하는 방식 말입니다. 네,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전문가님, CRO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분산된 원격 연구가 가능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는데 왜 최고의 인재와 막대한 자본은 여전히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특정 클러스터로만 미친 듯이 쏠리는 걸까요?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 모순 안에 이 산업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비밀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설명해 것이죠. 단순한 실험 세팅이나 데이터 수집 자체는 전 세계 어디로든 원격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고도의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아하,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요? 네,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학계 과학자, 수천억 원을 쏠 수 있는 자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을 직접 팔아본 경험이 있는 글로벌 빅파마의 핵심 인력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심지어 좁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도 마주치죠. 동네 카페에 갔더니 옆자리에 빅파마 임원이 앉아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만약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데이터가 딱 떴을 때 원격 화상회의로 해결책을 찾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당장 길 건너에 있는 최고 전문가랑 커피 한잔하면서 대면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빠를까요? 바로 그 네트워크의 힘, 지리적 밀집도가 만들어내는 생태계 효과는 어떤 첨단 원격 기술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와, 결국 제일 첨단의 과학을 다루는 산업조차 그걸 굴러가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거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브루스 부스가 성공하는 팀의 조건을 묘사하면서 쓴 표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계 과학자들은 자꾸 생물학에만 치중하지만 실제 신약 개발에 성사시키는 건 양리학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러면서 산업계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쌓은 흰머리와 흉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이 진짜 예술이지 않나요? 흰머리와 흉터야말로 이 신약 개발의 험난한 현실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생물학이 질병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라면 양리학은 그 원리를 이용해 만든 화학물질이 인간의 몸속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부작용 없이 효과를 딱 내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만드는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실전이거든요. 아,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험난한 과정이군요. 평균 15년이 걸리고 수천억 원이 깨지는 그 엄청난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피말리는 싸움 경험이 없다면요. 아무리 천재적인 스타 과학자의 아이디어라도 벤처를 끝까지 성공시킬 수는 없다는 아주 뼈저린 교훈입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노련한 전문가들까지 완벽한 팀을 꾸려도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세계의 참 잔인한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과학의 우연성 때문에 운의 역할이 엄청나다고 나오잖아요. 워낙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운도 정말 무시 못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운보다 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업계 특유의 무리지어 다니는 현상, 즉 군집 행동입니다. 그 부분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 가능한 생물학적 타겟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겨우 30개 정도의 타겟에 무려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우르르 몰려있다는 데이터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편중이죠. 이게 약간 어린아이들이 동네 축구할 때 각자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굴러가는 곳으로만 30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꼴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다들 공만 보고 뛸까요? 그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단기적인 수익 압박 때문입니다. 결국 돈과 리스크 문제군요. 네,
벤처 투자자들이나 제약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10년, 20년 뒤의 불확실한 혁신보다는 3년에서 5년 안에 승인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길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남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임상에서 검증해 놓은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겁니다. 아, 남들이 닦아놓은 길에 숟가락 얹기가 쉽다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 결과 실패 확률이 극도로 높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류게릭병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들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답답해집니다. 모든 회사가 성공이 보장된 쉬운 타겟에만 몰려간다면 알츠하이머처럼 사회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병에는 어떻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유인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모달리티, 즉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약물 기술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라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 표적 단백질 분해제, 프로탁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약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의 기능을 잠깐 가로막는 방패 역할만 했다면 이 기술은 일종의 분자 암살자입니다. 분자 암살자요? 와, 이름부터 살벌한데요. 네, 나쁜 단백질에 몰래 꼬리표를 딱 붙여서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 쓰레기 처리장으로 질목질목 끌고 가서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건 약으로 건드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타겟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죠. 와,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아예 폐기장으로 갈아 넣어버린다니 진짜 소름 돋게 획기적이네요. 거기다가 더해서 뇌질환 치료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셔틀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요? 네, 뇌는 아주 간단한 문지기를 두고 있어서 외부의 약물이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를 교묘하게 속이고 뇌 속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기술이죠. 유전자 치료제 역시 과거의 위험한 바이러스 매개체 대신에 훨씬 안전한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아, 막혔던 길들이 기술로 뚫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술적 돌파구들이 알츠하이머 정복의 리스크를 조금씩 낮춰주면 축구장의 공이 그쪽으로 굴러가듯이 거대한 자본도 결국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진보가 자본의 물기를 바꾸고 그 자본이 다시 불치병의 자물쇠를 여는 엄청난 선순환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긴 탐구를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진정한 의학적 혁신이 결코 과장된 AI 기술이나 어느 천재의 하룻밤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수십 년간 끈질기게 버텨온 기초 연구, 임상에서의 피말리는 교차 검증, 학계의 상상력과 산업계의 그 흰머리가 어우러진 팀워크, 그리고 생물학의 복잡성 앞에서의 겸손함이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물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떤 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거대한 산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지 그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15년 이상의 험난한 시간과 수많은 연구자들의 흉터가 보이실 겁니다. 세상을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이런 탐구를 하는 이유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스스로 던져봐야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5년까지 100만 명의 인간 유전체 데이터가 해독되고 이것이 수조 원대 신약을 개발하는 아주 강력한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데이터죠. 그렇다면 제약회사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그 지도의 원자재, 즉 우리의 생물학적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DNA에서 추출된 특정한 패턴이 수십억 달러짜리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면 그 약이 창출하는 혜택과 권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야 마땅할까요? 와, 정말 묵직하고도 중요한 생각거리네요. 우주선을 띄우려면 누군가의 데이터라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